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대통령의 말 하면 떠오르는 분, 강원국 작가님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 책임지는 일을 수년간 하셨고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써 큰 사랑을 받으셨죠. 지금은 집필과 강연,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말과 글을 공부하며 또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주고 계신 강원국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강원국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쑥스럽습니다. KBS 저보다 훨씬 자주 오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한때 그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네.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장강명의 인생책을 반년 조금 넘게 했고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에 제가 나갔던 기억도 막 엊그제 같습니다. 네, 그때 그 한 회분이 아니라 몇 회분 찍고 가신 것 같은데 네, 말씀 네. 워낙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네. 그때 작가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 그때 방송 초짜여가지고 말도 막 떨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뭐 저를 완전히 압도하시고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오늘 제가 진행이 서툴러도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작가님 그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 2023년 말까지 했던가요? 예, 그때 한번 프로그램 다 진행자 교체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필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2025년에 낸 책만 3권.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니까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 직장인의 글쓰기,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제가 이제 어디 나가는 데도 없고요. 하는 일이 이제 글쓰고 강의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네. 작년에 이제 계엄 이후에 뭐 강의가 다 끊겼고요. 그래요? 또 대선 치르면서 또 그때 또 강의가 다 없어졌고. 시간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일을 했죠. 어쨌든 책 쓰는 일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책을 쓰는 건 이제 독자에게 저는 시간을 선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살아온 시간, 또 글을 쓰는데 필요한 시간을 들여서 네. 독자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에 그걸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썼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주 쓰냐고 짜증을 내시던데 책을 내고 나면 네. 사달라고 이렇게 좀 SNS에도 올리고 홍보를 하잖아요. 요즘은 다 해야 되더라고요. 작가들이. 근데 이거는 작가가 마케터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연달아서 이렇게 세 번째 최근에 낸 책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이거 올리려니까 댓글이 뭐 이렇게 자주 책을 내냐고 뭐 AI가 쓰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제 더 자주 내려고 그러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강원국 작가님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라디오 포맷 형식상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내신 책,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책 날개에 있는 글 참고해서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예. 네. 글쓰기와 말하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모든 말과 글은 결국 설득을 위한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단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1990년부터 스피치라이터로 살기 시작해 김대중 대통령 연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8년간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다. 지금은 집필과 강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등을 비롯해 여러 권을 책으로 펴내며 1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 책 날개에 보니까요.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이 제일 최근에 내신 책 쓰게 된 계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나와 홀로 서야 했던 50살 무렵 지난 삶을 돌아보다 문득 깨달았다.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관계에 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저 직접 부딪히며 터득해오면서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화두로 떠올랐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는 이 물음에서 출발한다. 요 부분 조금만 더 작가님 육성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딱 25년 했습니다. 17년은 기업에서 8년은 청와대에서. 그런데 남의 글을 쓰는 일을 했고요. 네. 직장 생활 할 때는 관계 고민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히려 네, 이렇게 상하 관계에서 제가 모시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그분의 비율을 맞추고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면 되니까 역할도 정해져 있고 일의 그렇죠. 목표도 정해져 그래서 있죠. 그분의 어찌 보면 빙이 돼서 네.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로 어떤 나로 사냐, 그분들이 기대하는 나, 기분들이 바라는 나, 네. 그런 나로 살면 되거든요. 네. 크게 뭐 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설 행정관, 연설 비서관. 네, 그리고 또 기업에서 회장님들 글을 쓸 때, 네. 그래서 관계 고민을 덜 했었는데 막상 이제 51살에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까 이제 홀로 서서 가야 되는데 이게 관계 없이는 네. 홀로 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내가 뭘 돈을 벌려고 그래도 그렇죠. 뭘 하려고 그래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책을 내면 책을 사주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강의를 하면 들어주고 찾아주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직장에 다닐 때에는 네. 거기서 이렇게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맺어야 되는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편한 것 같은데 저도 프리랜서 되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 가야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관계는 막 주어진 관계고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관계니까 더 힘든데 거기를 떠나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자유롭고 낫지 않냐. 직장 관계가 힘들지 무슨 직장 나와서 관계가 어렵냐.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월 200을 못 벌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200을 기본으로 벌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못 벌었는데 결국은 그걸 벌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네.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얻었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웠고요. 배움이 있었고요. 사람에게 배웠었고요.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늘 누군가가 도와줘서 일을 했거든요. 네. 연설 비서관 할 때도 행정관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죠. 저는 그렇게 팀으로 일한다는 것도 모르고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읽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 도움으로 그 일도 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주는 거죠. 관계가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추천해주고 나를 세상과 이어줘요. 관계가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청와대에 갔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천거하건 소개를 하건 해줬겠죠. 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관계는 관계에서 나는 배우고 도움받고 이어주는 그런 걸 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결국은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배우고 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세상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될지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래서 뭐 SNS도 하고 막 그렇게 시작한 거죠. 직장 다닐 때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가 없었고요. 배움, 도움, 이음. 예. 저는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읽으면서 되게 좀 뭔가 약간 위로를 받았던 게요. 저도 이제 50이 됐거든요. 50대가 됐는데 약간 창피한 거예요. 50대가 됐는데 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이제 굉장히 막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작가님도 50대에 그런 고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막 부끄러운 건 아니고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조금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되게 뭐 직장 다니고 그럴 50살까지는
크게 뭐 관계 고민 없이 이렇게 약간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나. 근데 이제 쉬운이 넘어서부터 네. 자기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관계에 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쉬운이면 이제 어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른은 이제 홀로 선 사람이고 어른이 먼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이제 관계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조직이라는 데서 벗어나와서 진짜 나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니까 이제 조직이 만들어주던 관계. 그렇죠. 그 상하 관계가 딱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나 진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그런 하게 면에서는 되고. 이제 쉬운 사례 조직을 떠나면은 어린아이가 다시 되는 거죠.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수입도 없고 밖을 나다니고 밖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렇죠. 네, 나 백수인데 이런 생각도 좀 그리고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내보일 수 없는 뭐 직장 다닐 때 같이 어떤 소속이나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뭘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하잖아요. 저 그래서 명함 팠습니다. 소설가. 그러니까 소설가 작가는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네요. 네. 명함에 적을 말이 하나 있네요. 그냥 그래도. 우기면 돼요. 나는 네. 솔직히 뭐 제가 등단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냥 책을 내면 작가라고 명함을 파고 다녀도 누가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라디오 진행을 하는 게 좀 약간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회사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진행자로서 또 이제 라디오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뭐 PD님이나 작가님들이나 또 다른 진행자들, 패널분들 만나면서 아, 여기가 나의 관계를 좀 도와주고 있다 해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에서 약간 의아했던 게 작가님은 오히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부스에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런가 싶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왠지 저 혼자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저기 밖에도 지금 PD 작가분들 계시지만 저분들 네. 그냥 웃고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네. 손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집어넣고 나면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가증스럽고 밖에서 저렇게 구경꾼처럼 즐기는 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뭐 잘못하면 도와주세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의 뽀빠이 이런 느낌으로 저기서 봐주시고 계신다. 이게 어쨌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네. 시간 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체적으로 지금 이 러닝 타임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출연하신 분 저는 이제 늘 두 가지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출연하신 분이 괜히 나왔다. 안 나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안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보다는 뭔가 얻어가고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된다. 네. 여기 나와서 욕먹고 그럴 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출연하신 분 말을 너무 길게 하셔서 욕먹을 것 같으면 잘라줘야 되고 어렵게 하시면 쉽게 풀어줘야 되고 또 막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그쵸. 또 해명할 기회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막 온통 신경을 곤두 세우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 PD분이 그거 걱정하십니까? 그 내 머릿속을 알지도 못하고. 저희 PD님은 걱정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지금 국장 되신 우리 PD님. 그렇구나.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박수정 PD님이랑 하셨으면은 안 해보고 그래요? 계셨어요. 김창회 PD라고 계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 이제 청취자들에게 뭔가를 드려야잖아요. 네.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상충해요. 이쪽을 띄우다 보면은 그쵸. 저쪽에 소홀해질 수 있고 네. 저쪽을 위해서 막 후벼파면은 이분이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기 사이에서 되게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 PD는요. 네.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오라고 안 해요. 그냥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네. 들어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박수정 PD님이 굉장히 저를 잘 봐주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나갈 때 별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편집이 마법처럼 돼 있어요. 저도 근데 이 라디오 진행하면서 게스트한테
제가 뭐 게스트를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어드리거나 뭐 드리는 건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배우는 건 많은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작가님은 뭐 여러 가지 배웠지만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는 사실을 배우셨다고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 시니어 모델 그 윤영주님 그 이른이 훌쩍 넘으신 여성분이 네.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60에 박사학위에 도전하고요. 70에 런웨이를 처음 걸으신 분이에요. 아. 이제 그분 말고도 그 연령이 이제 저도 적지 않은 편인데 뭐 저보다 훨씬 위신데도 그야말로 막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작가 중에도 뭐 나태주 선생님도 있고 네. 조정래 선생님도 있고 막 명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죠.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인생은 참 길구나.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거. 내가 모신 분 중에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년간 감옥 생활하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분 끝난 줄 알았어요, 정치 인생. 근데 거기서 나오셔서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분도. 아,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네. 하여튼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키우셨는데 외할머니가 60부터 다 살았다고 그러셨거든요. 95까지 사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저의 어떤 뭐 희망 같은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뭔가 잘할 때가 있을 거다. 아직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네. 누구나 오래 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길다. 네. 네.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사실은 뭐 게스트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책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책이 뭐냐고 여쭤보고 받아가지고 그 책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인생책이 뭐냐고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인생책 이제 3권을 골라주시면서 맨 끝에 하지만 진짜 인생책은 나의 진짜 인생책은 종이로 된 책이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어느 예전에 몇 년 전인데 언론사에서 경향신문인데요. 네. 인생책을 하나 달래요. 칼럼을. 그래서 제가 노무현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다 썼어요. 네. 다 쓰고 진짜 나는 이분이 명작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 책이다. 그런데 다시 쓰라고. 뭐냐고. 요건이 어떻게 사람이 종이책으로 해야 된다. 종이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자서전으로 바꿔서 제가 했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 3년, 노무현 대통령 5년 모시는 그 8년 동안은 그 정말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뭐 꼭 책에서만 배우고 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두 분한테서 저는 도제 교육을 받았달까? 네. 도제는 이렇게 1대1로 하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실전이죠, 실전. 실전이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전인 교육에 가까운. 그렇죠. 1대1 맞춤 교육을 받은 거고, 그게 그분들 그 인생이 녹아있는 그 수십 년의 인생이 녹아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책보다도 제가 얻은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말 인생책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분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두 분의 이제 입을 대신해야 되는 역할이었으니까 연설을 문을 써야 되니까 아마 다른 행정관 비서관들보다 훨씬 더 어떤 전인 교육이랄까 도제 교육이랄까 이런 걸 더 많이 받는. 일단 만나는 횟수가 네. 아마 부속실장, 의전비서관 다음으로 비서관이 뭐 수십 명인데 네. 많았고요. 네. 그리고 연설을
쓰려면은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배우는 게 많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늘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정치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직업이 있나 싶어요. 어떤 이제 거인을 모시면서 옆에서 모시면서 그분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의 이 생각을 배우고 말을 연설을 그렇죠. 대신 쓰고 그런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연설 비서관 말고는. 진짜 완벽한 배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을 배운 걸 가지고 뭔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을 보시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생각은 이렇지 않아. 네. 이러면서 이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계속 네. 첨삭 지도를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닮아가고 그리고 본받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이죠. 네. 작가가 뭐 이제 뭐 젊은 작가를 가르칠 때에도 나처럼 써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고 진짜 인생책 아니 뭐 사람책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작가들은 막 필사하잖아요. 사부의 글을 막 필사하고. 근데 필사는 하지만 저도 뭐 대학에서 좀 가르칠 때 뭐 저처럼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은 감히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울 학생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자기만의 스타일을 익혀라 이렇게. 근데 저는 하는데. 완벽하게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그분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배워야 되는 거.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도 사람책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책 3권을 보내주셨는데 단행본이 아닌 책도 있었고 절판된 책도 있었어요. 계몽사의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이어령 선생님의 문장대백과사전,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1부에서는 계몽사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과 이어령 선생님의 문장대백과사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몽사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하면은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한 절반은 오 하실 것 같고 한 절반은 그게 뭐야?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되셔야 됩니다. 네. 최소한 40 중반은 넘으셔야 아실 거예요. 근데 40 중반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어디에나 꽂혀 있었어요. 교실에도 꽂혀 있고 학원에도 꽂혀 있고. 그게 50권짜리인데 네. 그야말로 어떤 교양과 부의 상징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까지 됐었나요? 부의 상징이에요. 아니, 저 때는 그랬어요. 이게 작가님과 저의 세대가. 그 60년대인데 네. 그때는 그 재산이에요, 재산. 그 단행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문고판, 삼중당, 무슨 뭐 의류문화사, 범우사. 그런 데가 이제 주종이었고요. 네. 그 단행본 없이 그다음에 전집류입니다. 근데 전집류는 이제 두산 동화 대백과가 나오기 맞아요. 전까지는 네. 그야말로 서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위용을 자랑했던 게 그 50권짜리 그 벽돌색에 제목은 금박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 사파가 있고 하드카바인데 네. 그거는 진짜 우리 저 또래 아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집에 그 책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을 그냥 다 끌어모을 수가 있었고. 네. 그때는 그 책을 이렇게 한 권 한 권 사지 않고 뭐 외판원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50권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때 우리 화장품을 방문 판매했잖아요. 그랬죠, 진짜. 그때는 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책을 다 그렇게 해서 외상으로 이제 할부로 이렇게 샀고 그 50권 안에 아마 이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는 다 모아놨던 거예요. 이소부와 안델센, 뭐 동화, 우리 한국 전래동화, 뭐 네. 삼국지, 수호지, 무슨 서유기, 뭐 할 것 없이 로빈슨 크루소부터 시작해서 어린 왕자.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일종의 번역된 책이 아니고 번안된 책이에요. 번안에다가 요약해가지고. 요약도 돼 있었고 네. 약간 아마 일본어 중역이었을 것 같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길지 않고 네. 짧게 해가지고 교훈 중심으로. 네. 근데 그 책은 하여튼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나이 때 읽어야 할 고전을 그냥 섭렵한 거예요. 그 50권으로.
근데 작가님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50권을 이렇게 집에 갖게 된 계기가 있고 또 그 50권을 한 달 만에 읽으셔야 했다면서요? 아, 그게 이제 어머님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아버님 제자가 이제 그 책의 외판원이셨나 봐요. 그래서 네. 아버님이 이제 제자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거의 강매하다시피 이제 사셨는데 이제 마음이 변하신 거죠. 그런 일 많이 있었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무리다. 네. 하셔서 이제 반품을 하시겠다고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표정을 보시고 아버님이 네. 한 달의 말미를 주셨습니다. 깨끗이 읽어라. 그러니까 이 외판원이 방문 판매를 해서 50권이 들어왔을 때는 어린 작가님이 와 너무 좋다. 네. 이거 드디어 내가 다 읽을 수 있게 됐다. 정말 뛸 듯이 기뻤죠. 했는데 아버님께서 근데 이거 내가 반품하겠다 했더니 표정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아버님이 한 달간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 네. 깨끗이 읽고 한 달 후에는 이제 돌려주겠다. 네. 오히려 그렇게 제가 제약을 하니까 정말 밤새워서 읽게 되고 워낙 재밌어서 한 달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막 학교에 가져가가지고 시험 시간에도 읽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때는 하여튼 그거에 완전히 삼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완전히 몰입이 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삼총사 이런 건 지금도 생각나요. 다. 제일 기억나시는 책 있으세요? 삼총사인가요? 아니요. 꿀벌 마야의 꿀벌 마야의 있습니다. 그게 네. 하여튼 그 마야가 네. 이제 벌집에서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곤충들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말벌 군단의 습격에서 이제 자기 그 벌집을 지키는. 저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소공녀도 비슷해요. 소공녀 세라. 네, 아시네. 세라. 네. 네, 인도 작부의 딸로 그렇죠. 태어났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네. 나중에 이제 온갖 박해를 받죠. 다락방에서 기숙사 사감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한테 네. 박해를 받다가 베키라는 소녀랑 같이 친해지고. 대단하신데. 결국 이제 그 아버지 친구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유산을 네. 줘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제가 이제 그때 되게 외롭고 좀 그랬는데 정말 꿈과 희망, 용기. 근데 대부분 내용, 다른 책도, 다른 것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글들이 기억이 나죠. 약간 번안을 좀 이렇게 되게 진짜 회사 이름이 개몽사라고 개몽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걸리버 여행기 같은 거 지금 보면 좀 약간 원작이랑 많이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번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왕에 이 유년기 독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청소년기 독서 얘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계몽사 소년소녀 문학전집은 한 달 만에 결국 다 읽기를 컴플리트 하시고 미션 컴플리트 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는 이모네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부가 시인이셨고 이모부 서재가 이제 제 방이었는데 이모부 책이 한 10,000권 정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다독가셨네요. 네, 엄청나게 하여튼 읽으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았고 그 많은 책 중에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냥 그나마 그게 가장 재밌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읽었던 이제 책 중에 꽂혔던 게 한국 중단편 소설 전집인데 거기에 이제 김동인의 뱃다라기, 감자, 나도양의 물레방아, 뽕,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진짜 기억나요. 오영수 선생의 갯마을. 또 이호석 선생 메밀꽃 필무렵. 네. 그다음에 탕류. 최만식 선생의 탕류. 최만식. 네. 이때 그거에 꽂혔습니다. 근데 왜 꽂혔냐?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다 남녀 상렬지사, 에로티시즘. 그 당시에는 그냥 20년대, 30년대 오영수 선생은 좀 뒤지만은 대개 소설이 그런 어떤 원초적인 어떤 인간의 욕구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대개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몸을 네. 팔고 뭐 이런 내용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심취했죠. 그 인간 비극성 뭐 이렇게 시대의 아픔 이런 거에 심취하신 거죠? 아니죠. 그 장면. 그래서 약간 야한 장면들. 그렇죠. 네. 그걸 찾는데 그때부터 제가 발군이었던 것 같아. 그 야한 장면 소설이 찾기에. 중단편 소설이 그건 몇십 권도 넘는 거였는데 네. 어떤 딱딱 제목만 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장면이 다 나오는 단편 소설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맛을 알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이 고모네 집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홍지서림이라고 전주에서 제일 큰 서점이에요. 주인이셨어요. 이모님, 고모님 두 분 다 다독가 집안이셨군요. 서점이 꼭 다독가는 아니죠. 어쨌든 책을 많이. 전주에서 네. 제일 큰 서점. 네. 지금은 그 양규자 소설가가 그거 산 걸로 아는데 옛날에 팔았던 걸로 아는데 네. 어쨌든 그 1, 2층이 서점이었고요. 네. 5층이 이제 내가 사는 살림집이었습니다. 네. 1, 2층에 저녁 늦게 내려가면 저 혼자였어요. 그때 책 냄새를 지금도 그런 대형 서점에 가면 똑같이 느낍니다.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소위 대중소설, 통속소설 이것의 전성기였고 70년대 말. 여명의 눈동자. 그거는 아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황석영 선생도 있었고 박경림 선생도 난 그건 몰라 이제 관심도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조세희 선생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김성종. 그 김성종의 만다라도 좀 보긴 봤는데 네. 그건 조금 미흡하고요. 네. 주로 이제 박범신의 플립처럼 높다. 그다음에 한수산의 부초. 네. 그다음에 최인호 선생의 불새. 그다음에 조선작 선생의 그 영자의 전성시대. 그다음에 조혜일 선생인가? 겨울여자. 저는 영자의 전성시대가 네. 그렇게 뛰어난 작품인 줄 몰랐어요. 야한 소설인 줄 알았다가. 그렇죠. 네. 약간 그 평가절하돼서 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시대를 시대를 풍미한 아주 문학성도 있는 네. 대중 통속 소설이죠. 네. 그게 또 다 영화화됐습니다. 그쵸. 근데 영화화됐는데 다 연소자 관람 불가였어요. 영화 포스터가 이상하게 좀 야하게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작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사실 또 야하기도 했어요. 그 소설들이 대부분. 강원국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주신 책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가님 뭐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눈물 나는 노래가 딱 두 곡이 있는데, 네. 그 임재범의 비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들국화하고 이적이 같이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다음에 그 두 노래만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그거 듣고 우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다른 제가 이정님한테 그런가 들었습니다. 봐요. 그래서 그 두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이 들으면 눈물 나는 노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책이 이어령 선생님의 문장대백과 서전입니다. 이 책이 절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책 내용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책인가? 뭐 설명을 대충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진만 봤어요. 5권짜리고 진짜 사전이고 일단 어떤 책입니까? 제가 본 책은 그 네. 5권짜리가 아니고요. 한 권, 이 단권으로 되어 있는 네. 건데 엄청 두꺼워요. 네. 하여튼 성경 두께 한 3배 두꺼운 책이고 표지가 이렇게 회백색인데 네. 하드카바고요. 그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네. 그 단어별로 이제 이어령 선생이 알고 계신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하면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랬다. 뭐 독서의 무슨 그런,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그 글을 쓴다고 생각할 때 쓸 법한, 인용할 법한, 내용들. 네. 뭐,
어떤 시의 좋은 구절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오직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만, 결국 이어령 선생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용도는 글을 쓰다가 뭐 어떤 좀 멋있는 말을 인용해야 그렇죠. 될 때 거기서 지금은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는데 네. 그 검색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책이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책은 정말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 병기, 비기 같은 거고 그 이상의 참고서가 없었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참고서. 언제 어떻게 접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1990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대우증권인데요. 네. 거기에 갔는데 하여튼 신입사원 시절에 저보고 이제 뭔 책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책을. 신입사원에게요? 네. 원래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네. 고액을 주고 이제 외부에서 그걸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이 막 다른 책을 베껴서 주시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되고.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담당자였거든요. 심부름하고 있었어요. 그 외부 필자의 원고를 받아오는 그렇죠. 업무였는데. 받아오고 자료 챙겨다 드리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거고. 네. 근데 갑자기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창립 기념일까지 나와야 된다고. 네. 그래서 다 글을 못 쓴다고 그랬더니, 아니 자료라도 본 사람은 너밖에 없고 이 책은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글을 못 쓴다 이런 건 핑계가 안 된다. 그냥 써라,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가 꿰죠. 그래서 그걸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글쓰기 인생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걸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책을 썼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글을 뭐 잘 쓴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대우 20년사. 네. 거기 저자. 강원. 저자는 안 들어가요. 저자는 안 들어가는 건데. 사사편찬위원회 뭐 이런 근데 건데. 이제 아름아름으로 네.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죠. 입소문이. 네. 신입사원이 무슨 책을 썼다. 이 책을 걔가 엄청난 글 쓰는 하여튼 글쟁이가 들어왔나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우증권에 있다가 저는 그 덕분으로 이제 김우중 회장님 글을 쓰게 됐고 네. 또 그 덕분으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글을 쓰게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네. 바로 제가 일하던 부서의 책꽂이에 이어령 선생의 문장 대백과 사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 와, 이거면 내가 쓸만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뭐 기억리은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쓰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죽음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이어령 선생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인의 어깨에 무덤을 타는 겁니다. 네. 그런 기댈 언덕이 딱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 그 방대한 지식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는 없어요. 그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걸 인용을 굉장히 잘하면 엄청 와 저런 걸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아니 자기가 뭐 독서하거나 공부하지 않은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네. 지금은 다 뭐 찾아봐서 다 할 수 있지만 찾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네. 뭘 찾으려고 해도 어느 책에 그게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쵸, 책을 읽어봤어야 돼. 음. 그러니까 고작 했던 게 신문 그 스크랩. 네. 신문에 있는 이제 뭐 칼럼이라든가 이런 거. 스크랩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위로 그래가지고. 네. 스케치북에 착착착 붙여놨다가 글 쓸 일이 있을 때 그거 뒤적뒤적 해서 이제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그 문장 대백과 사전은 정말 비밀 병기. 예. 1990년대에 글 좀 쓰려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근데 책. 그렇다고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 책의 존재를 다 알았냐, 다 갖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우연히 거기 책꽂이에 있는 걸 발견한 거고. 사실 저도 1990년대 이어령 선생님 책을 꽤 읽었었거든요. 그 책 그러니까 존재를 몰랐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뭐 이런 거 같은 거 엄청 히트해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인 다루는 책들 뭐 이런 그 책들 이규태 선생의 그거 시리즈로 저 어느 신문에 쭉 연재한 거 그런 이규태 것들이 선생님 뭐 박종인 기자님 뭐 등등등 네, 그런 것들 일종의 이제 보고죠 보고. 그렇죠. 문장의 보고인데 보물창고인데 이분들은 이걸 어디서 알았대 싶은.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뭔가 필요할 때 네.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본 기억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군데 딱 모아놔서 기억 니은 순으로 찾아보기 쉽고 데이터베이스처럼 딱 그렇죠. 필요한 것들만 갖춰져 있는. 역으로 이제 21세기가 되면서는 아예 이 존재 이유가 없어져서 그 절판이 된 거죠. 네. 지금은 뭐 AI가 있는데 뭐 그 전에 이미 검색 시장이 그게 열렸을 때부터 그 책의 용도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실용적인 용도는 끝났는데 사실 글쓰기에는 뭐 여전히 그 어떤 인용하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가끔 이제 양념처럼 뭐 누가 이렇게 말했듯이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듯이 제가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듯이 그 독자분들이 네. 그 어떤 그 한 꼭지 글을 읽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그 인용구야. 누구 말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실험 결과나 이런 것을 네. 인용한 거.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말은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데 인용을 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인용을 통해서 내 말의 어떤 신뢰,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용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걸 되게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용구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일화도 재밌고 문장이 이제 되게 재치 있는 문장 같으면 무슨 뭐 볼테르의 뭐 이런 문장 이런 거 같으면 그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볼테르의 뭐 말하듯이 써라 뭐 이런 거 아니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근데 볼테르야말로 네. 안 한 말이 없어요. 볼테르 워낙 재치 있게 말을 진짜 얄밉게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마크 트웨인 몇 명 있어. 네. 아리스토텔레스 뭐 할 말을 하여튼 다 해놨어 인용. 작가님은 요즘은 글 쓰실 때 그런 인용 문장들 어디서 찾으세요? 따로 모아 놓으시나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검색하시나요? 저는 둘 다인데요. 우선 저는 책을 그냥 8단계로 씁니다. 1단계는 뭐 책 읽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읽은 거 들은 거 생각해보고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세 번째로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시는군요. 그때 뭔가를 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한 걸 네 번째로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말해본 것 중에 요건 말이 된다 싶은 걸 다섯 번째로 이제 SNS에 글을 쓰고 사람들 반응을 좀 보고 그 글들 가지고 여섯 번째로 이런 강의하고 방송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강의하고 방송한 말들을 가지고 기고문 연재문을 쓰고요. 주말에. 네. 그것들을 모아서 마지막 8번째로 책을 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책 쓰기 과정에서 그 처음에 있는 그 네. 메모,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인용구 같은 것을 많이 모으죠. 근데 그 인용구들을 그럼 뭐 모으는 즉시 SNS에 올리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은 SNS에 올립니다. 그게 이제 살아남는 인용구들이에요. 내가 접한 것 중에 네. 좀 씨알이 먹히는 거, 네. 반응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올리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책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기고글에도 살아남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글들을 올려놓은 SNS 네. 그 계정을 네. 가끔 이제 보시면서 반응들을 좀 살펴가지고 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좀 따로 추려 놓으시나요? SNS에 올린 것을 가지고, 네. 이제 주로 강연에 써먹습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반응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딱 어디 한 군데 가서 던져봤는데, 네. 반응이 좋으면 이제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또 던져보고,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걸 기고문 같은 데다가 써먹고, 그게 이제 책에서 살아남죠. 물론 책 쓰기 집필 기간 동안에도 네. 뭐 인용구를 찾긴 찾아요. 네. 찾긴 찾는데 평소에 그렇게 찾아놓은 게 그러면 일찍 찾아놓으면 그걸 강의에도 써먹고 기고에도 써먹고 책에도 써먹으니까 일거삼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찾아놓고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편이죠. 김영하 작가 보니까 수집 독서를 하신다고 수집 독서 그런 걸 이렇게 찾는 독서를 하신대요. 좋은 문장. 문장을 찾기 위해서 읽는 독서인가 보죠. 그러니까 독서도 그거에 굉장히 좀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글에 쓸만한 어떤 재료들을 네. 좋은 문장도 있을 테고 인용구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독서를 하신다고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작가님들 이런 인용구 같은 거 어떻게 구하시는지 이렇게 늘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영업 비밀이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8단계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주 좋고, 저도 좀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인용구 같은 거 이렇게 밑줄 거기다 포스트잇을 늘 붙여요. 그 쪼개다가. 책을 읽으시다가요? 쪼개다가.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만 나중에 이렇게 붙인 것만 확인을 하면서 그 인용구를 갖다 쓰죠. 거기에서. 이렇게 글 잘 쓰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와닿는 인용문을 건지시는 분들은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군요. 그리고 그런 문장들 발견하면은 내 거다 하면서 이렇게 딱 침을 딱 박아놓는군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군요. 우리 작가님이 그거 뭐 워낙 잘하실 텐데요. 저 사진 찍어놓습니다. 네, 찍어놓고. 근데 그 사진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 사진을 얘가 검색이 안 되나요? 요즘 되잖아요. 되는데 이거 전환을 하는데 그게 인식률이 아예 100%가 아니라 가지고 뭐 조금씩 오자가 생기더라고요. 오자도 생기고 그리고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잘 못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디서 읽었는데 하면서 못 찾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AI 시대 됐으니까 좀 물어볼 수 있으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콩나물에 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계속 주면 대부분의 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치만 콩나물은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막 해요. 인용구를 막 찾고 메모를 하는데 대부분의 메모는 안 쓰입니다. 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요. 그게 이제 책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물을 줘야죠. 계속 물 안 주면 콩나물 아예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메모한 거를 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던가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냥 계속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하여튼 살아남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써먹어 봐서 이제 잘 먹히는 것들이 살아남아서 내 거가 되죠. 저도 열심히 콩나물 키우겠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이 두 번째 책으로 골라주신 이어령 선생님의 문장 대백과 사전 들어봤습니다. 네, 작가님 벌써 시간이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